이리오너라 이리온. 네, 지금 보니까 녹음이 어제 33회인데 34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차장님도 없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급하게 해가지고 35회입니다. 저 송치용 군도 지금 레벌댁 들어와서 그냥 점심시간에 녹음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다 일정들이 있어서 맨날 이 말하니까 좀 재수없어 하겠네요. 맨날 일정이 사실이니까 사실 뭐 모일 수가 없는데 뭐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저도 지금 제일 오늘 할 게 어제 나온 자료죠. 19일이었죠. 19일. 네, 맞습니다. 장도성 군 사실 이리온 스튜디오를 통해서 많이 말했던 얘기인데 방산이랑 기계업종 자료 후주 넥스트. 그래서 이 자료 갖고서 오늘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1부에서 업종 다루고 2부에서 종목 다룰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함부로 다 가든지 뭐 알아서 하는데 네네. 자료가 그래도 두께가 꽤 되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기계 담당 장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심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랑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AI 리포트를 내서요, 다행히 이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지금도 좀 굉장히 헐레벌떡 세미나 끝나고 뛰어가지고 지금 이게 땀 흘리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장도성건 발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이 이번에 또 많이들 달렸는데 특히 이제 저번에 했던 그 중국 편에 대한 반응이 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셨고 또 뭐 어떤 분이 이런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그 같이 회의 참석하는 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직업 체험하는 것 같은 좀 그런 귀한 경험했다고. 직업 체험이네 진짜.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직업 체험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여과 없이 지네들 맘대로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그냥 올리냐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정말 거의 그냥 녹음한 거 그대로 올리는 스타일이어서 저희가 녹음실 옆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우리 바로 리서치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간에다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스튜디오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뭐 교육도 있고 뭐 이걸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고 또 애널리스트 요새 뽑고 있어가지고 참 충원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송치현? 네네 그러시죠. 하여튼 이력서가 지원하신 분들도 꽤 있고 네네. 좋은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하여튼 좀 더 같이 일할 만한 친구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RA 지원하신 분들은 꽤 되는데 그쵸. RA도 좀 더 우리는 업계 출신을 원했는데 좀 그런 분들이 적은 편이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냥 좀 그래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쪽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뭐 제조업체 현장에 계셨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 좀 더 지원해 주시면 또 저희들 앞으로 뭐 원서를 넣어주거나 뭐 다음에 공고를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어느 타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지원하세요. 뭐 꼭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요. 애널리스트를 하셨다가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애널리스트 하다가 1년 조금 넘게 외식업에서 이제 요리사로서 일했었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다양한 이런 널리지나 노하우를 쌓아 가시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다 저희가 열려 있고요. 또 RA 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산업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실제로 이번 지원서에도 그런 여러 가지 깜짝 놀랐어요. 있더라고요. 좀 나이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저희가 그냥 오픈 마인드 저희는 사실 오픈 마인드입니다. 들어오셔서 뭐 재무적인 거 기본적인 것들은 저랑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이제 좀 하시고 1-2년 좀 하시면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제 바로 데뷔시키는 그런 식으로 꿈꾸고 있는데 괜찮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찾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놓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분들을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인사팀과도 얘기 중에 하나만 또 힌트를 드리면 이제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 애널리스트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더라. 네. 근데 이제 이 업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OJT라 그러잖아요. 일하면서 이제 쌓인 그 노하우를 인정해주는 자격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뭐 몇 년 일하셨는데 내 CFA가 없고 증권 분석사 그러니까 뭐 증권 분석 자격증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RA를 일정 기간 이상 하시면은 그 자격증이 사실 나옵니다. 장성영 군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시험 안 봤죠? 장성영 군 저는 봤나요? 시험 봐서 통과했습니다. 미안. 왜 보셨어요? 기분 나쁘다는 그냥 나오는. 내가 RA들한테 때 항상 무조건 자격증 다 따 해서 애들 그냥 다 땄죠. 사실 어려웠어,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정도 나쁘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좀 요새 맨날 송초용한테 이런 말해요. 뭐 제가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저도 월급쟁인데 좀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던가 또 매매를 하시죠. 애널리스트 주니어 RA 같은 거 하시다가
또 운영 사이드 가셨던 분들, 그렇죠. 아니면 전업 가셨던 분들 중에서 또 리서치 한번 다시 해보고 맞습니다. 싶은 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만나 뵙고 그렇죠. 좀 왜냐면 굉장히 좀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시장 아닐까. 그럼요. 최근에 저희들을 매크로 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난 사이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그대로 기계적 적용을 하다 보니 제가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실수를 했다. 제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요새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들 뷰를 제가 직접 전하면서도 드렸지만 좀 아이디어틱하게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산업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게 뭐 폴이 있든 없든 송초영호도 제가 맨날 야,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지만 그냥 사실 저도 새로운 모르겠습니다. 분야 계속 공부하고 같이 네. 아니 농담처럼 또 이거 나올 텐데 꼰대질한다고 그럴 텐데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들 지원해 주시면 네. 아니 그 지원이 끝나서 그분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혹시 늦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대로 바로 인사팀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좋은 분들이 뭐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이 넣어주셔서 기뻤는데 네. 저희들 욕심이 좀 앞서는 거죠. 좀 더 이번에 새로운 사장님께서 좀 리서치를 확대하라고 하셔서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좀 경험 있으신 분들, 뭐 시장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그걸 꿈꾸고 있어서 이게 계속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포지션은 사실 지원을 몇 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RA만 지원했어요. 다 RA 분들만 지원해서 RA 지원은 되게 많고 아니, NLC 지원은 너무 적은 저희가 사실 애널리스트 하다가 이제 저기 보면 많이들 가신 경로가 IR로 많이들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또 애널이 그리고 그러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인에 그래서 그래요? 돌아오신 분도 있고. 내가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봐야겠네. 장도선 그런 연구원이 분들, 옆에서 자기 오라고 해서 밥도 안 먹이고 해놓고서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딴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내가 기계업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장도선 연구원 말대로 돼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장도선 농담이고 의문의 어때요? 이슬. 지금 항공 그 방산이랑 기계업종 관련된 건데 우리 업종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간단하게 이 자료 컨셉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자료는 이제 기계 섹터 소분류로 해서 이제 크게 뭐 기계 섹터에서는 이제 방산이랑 건설 기계 그리고 중전 기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더 2019년에 더 유망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는 저는 방산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 기계, 중전 기기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2페이지고 우선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기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계 BM 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계 BM 지수를 한번 설정해 보았고요. 이렇게 만든 거야? 네네. 기계 BM 지수에는 BM 지수의 이제 기준은 이제 시가 방산 쪽에 이제 시가총액 탑 10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훈이 직접 개발한 지수네요. 뭐 개발까지 개발까지는 네. 붙어가지고 뭐 이름도 붙이시지 그랬어요. 아예. 근데 이번 기회에 하나 좀 말씀드릴게. 보통 업종 내 피어 비교 많이 하잖아요. 섹터 담당자들. 근데 각 회사마다 다 다른 건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자기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업종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 끊었네 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10종목 갖고 만들어서 해보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게 다 아시는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기계 BM 지수가 이제 과거랑 이제 최근 2018년 시장 지수 대비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재밌네. 이제 그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우선 페이지 3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BM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를 비교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2018년에는 기계 BM 지수가 월등하게 코스피 200을 이겼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오른쪽 차트인데요. 결국 앞에서 페이지 2페이지에서 보시면 탑 10에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 로템이 3, 4순 시가총액 기준으로 3, 4위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대북 관련주여서 그런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이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기계 BM 지수가 올라왔다. 즉 2018년에는 현재 뭐 결국 현대 엘베랑 로템이 없으면은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계 섹터 담당자가 기계 BM 지수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2019년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반면에 2019년에는 현재 이 대북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2019년에는
포트폴리오를 잘 정하면은 최소 기계 BM 지수는 이길 수 있다 해서 제가 제시하는 사실 자료다. 기계 BM 만들었을 때 누가 기계 BM 지수 비교를 하나요? 그 섹터 담당자분들은 보통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네네. 장성훈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그렇죠. 충실하겠다. 나 뭐 센터장도 그렇죠. 필요 없고 일반 투자자들 얘기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클라이언트 고객. 그래서 BM으로 보여드리겠다. 네. 근데 장성훈 의원 제가 이 지수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제 장성훈 의원이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이제 이 바이사이드 펀드 매니저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료 작성하는구나 딱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또 내면에 보면 그 은근한 장성훈 의원이 말하다 보면 기승전 자랑이거든요. 차트도 자랑이 딱 들어가 있는데 기계 안 사면 코스피 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지. 그건 전혀 아닌데. 네.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작년에는 대북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를 해야 기계 업종 담당자분들이 나을 거다. 그렇게 안에 포트폴리오 제안해라. 뭐 이 내용 같은데 계속해줘요. 예. 근데 이 BM 지수에서 그러면은 가장 좀 비중이 큰 게 이게 건설 기계인가요? 보시면 이제 두산 바켓이랑 뭐 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긴 한데 가장 전반적으로 해서 다 가장 큰 거는 숫자가 그 개수가 달라서 종목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이 정도면은 고르죠. 보통 뭐 예를 들어 음식료나 그러면 KTNG 주가에 다 연동돼 버리고 뭐 이런 거라 여기는 굉장히 고르네요. 고르게 돼 있어요. 오케이, 진행 뽑읍시다. 진도주. 예, 빨리. 그래서 방산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전기기 순이다. 그래서 먼저 가장 좋게 보는 방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고요. 이 데이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보여주었던 데이터라에 이제 최근 2019년 1월에 발표됐던 2019에서 2023년 국방 중기 계획을 좀 반영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위력 개선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가 올라가면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19년에서 5년간의 계획이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위력 개선비가 크게 국방 예산에는 방위력 개선비가 예비 전력이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현재 18년에는 31.3%인데 이게 2023년에는 36.4%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5페이지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뭐야? 뭐 어차피 방위력 비용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제가 네.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결국은 그 국방부에서 무기를 살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방산업체 실적에 좀 연관이 된다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예산에서 무기에 사는 돈 비중을 말하는 거야, 그냥? 네, 맞습니다. 방위력 뭘 개선시키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무기를 사는 비용이라고. 여기 이런 총사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야? 네네. 그래? 네네. 이거밖에 이 나머지 비용들이 이렇게 많나?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아시는 그 일반 인프라 그 군대 내에 있는 생활 그런 부분이라고. 무기 사는데 그럼 돈을 우리나라 옛날에는 30% 미만을 썼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인건비를 쓴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우리 군이 굉장히 고도화 안 돼 있다는 증거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투력 식량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좀 더 무기 같은 거를 많이 사서 좀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게. 네네. 좀 더 얘기를 해줘요. 재밌네.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얘기했던 그 방위력 개선비 그 국방 첫 자료 썼을 때 얘기랑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2019년, 2024년 국방 중기 계획 세부 내용으로 크게는 이제 핵 WMD 위협 대응이랑 전자권 전환 그리고 군구조 개편 추진. 제가 그 첫 번째 방산 자료 썼을 때 얘기했던 포인트 그대로 나왔고요. 이 세 개가 총 합쳐서 약 70% 전체 19년에서 2023년 그 방위력 개선비의 총 70%를 차지한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 WMD 위협 대응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생소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썼던 그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형 북한이랑 현재 화해무드 조성에 따라서 이런 표현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이렇게 기존의 한국형 삼축 체계에서 핵 WMD 위협 대응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바꿨지만 뭐 그에 따른 뭐 안에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 지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말해서 그럼 그럼 미사일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라던가
뭐 평화 체제로 가지만 그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위성이나 항공기나 유도탄이나 뭐 이런 레이더 뭐 이런 것들에 엄청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좋다 아니야 그래서 계속. 네, 맞습니다. 근데 평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하고 완전히 종전선언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을 대한 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인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용 무기보다는 주로 방어용 무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종전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되는 게 이제 전자권 전환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 자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일정 조건에 충족을 해야 전자권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군이랑 지금 미군이랑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중순쯤에 이 전자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연합 훈련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른 평가를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좀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 부분에 따른 이제 무기 확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뭐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그 방산업체 이제 신규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중기계획이나 방위력 개선비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 방산 첫 자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6페이지 그 자료를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얘기 자꾸 전했던 얘기는 말할 때 생각하시고 지금 설명을 다시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아까 내가 그 말하다 넘어갔는데 애널리스트는 자료 쓴 거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다 보면 다시 얘기하고 하는 거야. 그때 전에 내가 얘기했죠 말은 제일 지향해야 될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꼰대질 한다고 할 텐데. 위험한데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장도선 연구원 쌤이 발표하는 거 들을 시간이 많이 있나요? 그럴 때 나를 지적해주고 내가 이 시간에 그러면 온전히 뭐 그냥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말라고 했다. 근데 조성이는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알았지? 그렇죠. 저기 세미나 가서 진짜 반복적으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렇지? 오케이 진행. 두 번째로는 이제 방위 산업 자체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6페이지고요. 여기서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핵심은 계약 해지 부분이랑 지체 상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체 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내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른 지체 상금을 이제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산업체들이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왜 그렇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저희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데 말로 해주시면 돼요. 네. 페이지 20페이지 표 9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원자료입니다. 네, 원자료. 헷갈려 하시니까. 네. 표 9번 보시면 이제 국내 다수의 이제 방산업체들이 현재 여러 품목 때문에 지금 지체 상금이 되게 약 1,000억 정도 다들 이렇게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체 상금 이슈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방산업체는 충당금을 쌓으면서 좀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는 좀 안 좋은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체돼서 생기는 뭐 벌금 같은. 네, 벌금 맞습니다. 말 어렵게 한다. 지체 상금에 넣으니까. 아니 근데 납기를 지켜줘 왜 납기를 이렇게 어깁니까? 납기 어기면 그러니까 뭐, 납기가 생명 아닙니까? 납기 생명은 맞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딱히 없고 그냥 일정 기간 안 맞으니까 너 지체상금 얼마 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이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공정하게 한다라고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전처럼 뭐 조건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지체상금 부과한 거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했을 때 우리가 방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제 기억에는 뭐 원자료에는 계신데 이 내용이 좀 전 주목해서 봤었는데 사실 뭐 모멘텀이 있는 경우가 거의 해외 관련 모멘텀 아니었어요? 뭐 해외 부분도 지금 좀 뉴스 플로우상으로 주가 반응할 때 그럴 때가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이해하나? 네, 뉴스 플로우 뭐 해외 쪽 얘기가 그러니까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했고요. 최근에 카이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기억이 선명해서 그래요. 스페인 실패하고서 한번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여전히 좀 해외 쪽 수출 얘기가 있을 때는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국내 국방 예산에 거의 밀접한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그래도 매출 비중이 좀 해외 쪽이 좀 많은 건가요? 국내 방산업체는 국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수출 부분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크게 주로 이제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흥국 위주로 좀 많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진국 쪽으로 수출한 사례는 없고요. 주로 중동이나 뭐 인도 이런 쪽. 혹시 이 방위산업 환경 점차 개선이라는 부분은요. 네.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요 방위산업 업체 안에서도 조금 더 작은 업체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까? 뭐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 참여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계약 해지랑 지체 상금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고 모두가 다. 네. 이게 왜냐면 지체 상금 같은 경우는 해외는 기본적으로 계약금의 10%라는 상한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10%로 정해줬었고 이번에서는 이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최초 양산까지도 10% 설정해 줌에 따라서 이제 뭐 지상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은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페이지 그러니까 원 자료 2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 방산업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방산 무기를 사는 방위사업청의 태도도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크게 사례로 이제 인도 K9 자주포 공장 그 준공식 부분이랑 그리고 이 스페인 스왑딜 부분인데 K9 자주포 그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그 하나 디펜스가 비오복합을 인도 쪽에 수출을 지금 우선 협상자식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인도에 수출을 많이 했던 러시아 쪽에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해서 좀 가시성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왜 우리한테 주로 러시아가 인도에 많은 무기를 수출했는데 왜 우리는 배제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좀 들어가니까 K9 자주포가. 네. K9 자주포가 누가 만드는 거죠?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가 만듭니다. 그건 상장회사가 아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자회사. 괜찮네.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만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방사청장도 도와주려고 딱 이 시기에 K9 자주포 조립 공장 준공식을 했었거든요. 이때 직접 가서 모디 총리랑 얘기를 하면서 좀 국방 외교를 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스페인 스왑딜도 진행이 좀 지지부진할 줄 알았는데 올해 지금 이번 달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협상함에 따라서 좀 이 수주 가능성 빠르면은 올해 중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연구원이 네. 지난번에 이제 이리온 스튜디오에서 요 스왑딜 관련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작은 나라들 좀 더 아시아권 국가 외에 네. 좀 큰 나라에 대한 수출이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네네. 이런 스왑딜의 형태는 앞으로 뭐 요번 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좀 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트렌드가? 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선 스페인 쪽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진국에서 제안을 하면은 국내 방사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이렇게 방위력 개선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현재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방산업체들의 신규 수주나 수주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점차 턴어라운드하고 있어서 저는 방산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건설기계나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이 원자료에 보면은 뭐 제거 로봇도 있고 무슨 드론 데빌 킬러도 있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싹 빼놓으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닌데 장사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 단계. 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상당히 하나 디펜스 로봇도 만들고 LIG 넥슨의 이 옷은 뭐예요, 그러면? 그 증강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이거 영화 있잖아, 막 과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탕 크루즈 나왔던 영화. 증강. 와, 이거 그 옷이랑 비슷한데 이거 입고서 하는 거. 저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피어와 좀 비교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은 워낙 다 쟁쟁하고 엄청 기본적으로 좋죠. 네, 상당히 좋아서 얘네들은 고밸류 받고 있고 당연히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 대비해서는 저밸류 받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 LIG 넥선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다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자료 페이지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랑 중전기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고요. 제가 건설기계랑 중전기기를 뒤로 미룬 이유는 방산보다 안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 요인도 있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건설기계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면 이제 2019년 중국 굴삭기가 저는 2018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약 18만 대 팔면서 역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로스가 아니네. 17년에 그로스가 컸던 거고, 네네. 18년에는 절대 금액이 컸던 거네. 네, 이게 그로스가 이렇게 17년에 크게 나온 거는 이제 중국 굴삭기가 16년 말부터 과거 그 11년, 그러니까 12년부터 16년 동안 둔화된 시기에 이제 물량들이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7, 18, 19식으로 이어지면서 추가로 이제 인프라도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중국 굴삭기가 2018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중국 페이지 8페이지의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입니다. 네. 왼쪽 차트는 이제 자금 집행 부분이라고 보시면 자금 조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인프라 집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조달 부분부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에 최진영 연구원도 썼던 데이터인데 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특정체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요. 중국 정부에서 2019년에 이 지방 정부 특정체 발행 규모를 상한 조정시켜줌에 따라서 현재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제 중국 철도총공사에서 이제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 2019년 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규 착공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2019년 중국 굴삭기 시장도 어느 정도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환경 규제 부분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현재 중국에 사용되는 굴삭기는 티어 3 배기 규제가 티어 3이고요. 지금 근데 현재 중국 각 지역마다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티어 제품, 그러니까 도시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저티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굴삭기 온라인 거래량이 2018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왼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차트에서도 17년 같은 경우는 신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중고 시장도 약 60% 성장을 했는데 18년 신제품 시장이 40% 성장했을 때 중고 제품 시장은 이 그림이 제일 포인트네요. 이 그림이. 네. 결국 이 그림 때문에 장동선 연구원은 18년인데 지금 올해도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교체소가. 그러니까 뭐 중고 제품으로 그러니까 굴삭기를 중고 제품 사는 것보다는 신제품으로 가는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그러면 배경이 네. 신제품으로 이제 오른쪽 차트 보면 네네. 이 차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커졌는데 네네.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하는 바가 신제품은 사고 중고 시장은 사실상 거래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중고 시장이 이제 거래가 많이 없어지는 게 네. 환경 규제가 강해져서. 네. 그러니까 지금 중고 제품들은 이제 티어가 낮은 제품들 위주로 아마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굳이 이 제품은 시장 내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중고 거래가 둔화가 되고 이제 이 둔화 기존의 이제 인프라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신제품으로 산다. 뭐 기존의 인프라 이런 부분 할 때 중고를 사서 할 수도 있었긴 해. 하지만 어쩌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2017년에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18년, 19년에도 네. 그래도 그 정도의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페이지 10페이지부터는 이제 국내 업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2019년 시장이 플랫하다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인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결국 실적이 성장을 하려면은 P나 Q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Q를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는 ASP 즉 평균 판매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페이지가 Q 부분이고 11페이지가 P 부분이고 10페이지가 Q고 11페이지가 P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판매량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왼쪽은 3월 판매량 기준으로 이제 전체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총 3월 판매량을 이제 연간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한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3, 4월을 합쳐서 이제 연간이랑 판매량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3월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다 20-30%대로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3월, 4월 누계기튼 기준도 30-40%로 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3, 4월 판매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만약에 국내 업체들 판매량이 3, 4월에 많이 안 나온다 하면은 결국은 그 Q 부분에서 역성장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안 같습니다. 좋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하는 게 역성장 나오는데 왜 센사님은 자꾸 중국 얘기하시면서 하려냐 이게 포인트인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만만치 않겠네. 네. 지금 결국은 올해 중국 굴삭기 시장은 3, 4월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3, 4월에만 좀 약간 변화 있으면 꼭 그때 나한테 얘기 다시 해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판매량 근데 잘 나오면은 네. 어제 도성이는 술 많이 안 먹었냐? 어제 많이 저희 전체 회식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혹시 동영상도 찍는다니까 내가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이 좀 제가 어제 하도 애들이 폭탄주를 먹여가지고 지금 거의 장동순 연구원은 내가 알기로는 술을 더 먹으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쌩쌩하네. 아, 네. 난 도망갔는데 하여튼 알겠어. 또 맥을 끊는 발언을 또 하고 왔어. 내가 힘을 내려고. 그래서 오케이 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할 P P. 부분, 네, P 부분은 보시면 이제 나쁘지 않잖아. P는. P 부분은 나쁘지 않긴 한데 이게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왼쪽 차트가 전체 시장에서 중대형이랑 소형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중국 굴삭기 시장의 이제 MS 추이를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로컬 업체 같은 경우는 소형 굴삭기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는 중대형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왼쪽 차트 보시면 시장에서 4분기에 좀 소형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MS 확보를 위해서 좀 프로모션을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국 로컬 업체들 MS들이 소폭이나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은 중대형 비중은 점차적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P 부분도 그러니까 국내 업체의 P 부분도 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올해 그러니까 그 작년 4분기 국내 업체들의 실적 부분에서 좀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려 요인이다. 그래서 이 P와 Q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안 좋네요. 말씀드리니까 P와 Q가 다 안 좋은 거네. 네네. 지금 추세로는 그렇고 이게 목소리가 자신감이 철철 넘쳤지. 지금 완전히 바뀌어야 네. 알았어요. 근데 중국 말고 그러면 뭐 네. 요즘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네네. 그런 신흥국 쪽에 이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중국은? 현대건설기 같은 건 인도 쪽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굴삭기 전체 판매량 시장 자체가 중국이 워낙 큰 부분이 있고요. 뭐 인도도 좋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올해 4, 5월에 인도 총선이 있어서 네. 만약에 여기서 인도 모디 총리가 연임이 실패를 할 경우는 아마 인프라 투자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알아봤어요? 인도는 어때요? 네, 인도 지금 올해 굴삭 자료 기준으로는 네, 알아요. 그러니까 네. 말로 해주시면 돼요. 인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8년 YY 두 자릿수 성장 나오면서 상당히 고성장했고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모디 총리의 인프라 투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자료 39페이지랑 40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첸나이에 우리 현대차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첸나이에서 하여튼 되게 거기가 공업 도시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 뭐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도 하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 또 가 있는 친구들 가끔 나와서 가 있는 뭐 궁금하잖아요. 저는 증권쟁이니까 막 물어보고 하면 꽤 인도가 강력하게 그 하여튼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영향을 계속 받지 않을까요? 이쪽의 시장이 꽤
점유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갑자기 자료에 없는 건데 질문하는 건데. 뭐 현대건설기 현대건설기계 기준으로. 네, 만약 하도 두산 이프로커는 중국 때문에 너무 익스포저가 많으니까. 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MS 2위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하고 원래 거기를 가서 중국을 좀 줄이고 거기 갔었던 거거든요. 네, 현대건설기계가. 근데 2위인데도 시장이 적어요, 거기가? 네, 굴삭기 판매량은 그렇게 크진 않고 인도 같은 경우 이제 굴삭기 데이터에 이제 백홀로더라고 앞에 굴삭기고 뒤에는 로더식인 이제 저가형 제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 그 저가형 제품 때문에 뭐 ASP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말 이번 자료에 좀 이제 기존에 많이 언급 안 하셨던 건데 중전기계 결국 왜 이게 관심이 가냐면 ESS 화재가 요새 계속 나니까 그렇죠. 네네. 관련된 거 종목들 완전 작살났던 것 같은데 이쪽도 관련된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아니야? 네, 뭐 지금 ESS가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제 이 쏠림 현상 2018년도 좀 쏠림 현상도 있었고 ESS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인허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도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그러니까 중전기기가 뭔지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죠.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중전기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전기기 이제 밸류체인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송전 라인이랑 배전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 부분 쪽에서는 주로 고압기기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전 쪽으로 가서는 저압기기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이 전력이 빠르게 송전을 하기 위해서 승합을 하고 승합을 통해서 이제 수용가 쪽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압력 그 기압을 좀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전 라인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좀 잘하고 있고요. 배전 쪽에서는 LS산전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이제 13페이지고요. 저는 이제 송전 부분이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배전 부분은 반면에 좀 영향력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송전 부분의 안 좋은 부분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왼쪽 차트가 이제 한전의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 금액 투자 계획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우선 2019년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송합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송전 이 부분이 독점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한국전력의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 송전 라인 업체들의 실적이 좀 좌지우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부분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이제 한전 송변전 설비 투자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올해 이제 한전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한국전력 영업이익 부분 보시면은 17년 4분기부터 연속 3개분기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는 흑자했지만 지금 4분기도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적자는 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적자가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내년에 이제 이 송변전 부분의 투자 위축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안 좋은 거네. 네, 그래서 송전 부분이 안 좋다고 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안 좋고 방산 외에도 정말 계속 안 좋은 얘기인데. 이 부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정동현과랑 작년에 테마틱 자료 중에서 이제 이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해서 같이 스마트 그리드 뭐 네, 그렇죠. 같이 저희가 자료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송전 부분인데 이제 보면 2018년에는 일단 여기서 말씀 주신 건 송전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는 거는 한전 영업이익에 좀 마이너스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19년, 20년에 이제 송배전 설비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럼 이 분야는 그러면 저희가 자료 썼던 분산형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라던가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겁니까? 송변전? 또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저희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또 다 관련 밸류체인을 직접 담당하시니까 어느 쪽에 이게 포커스가 된 겁니까? 이게? 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런 신재생 부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미뤄져 왔던 인프라를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ESS 화재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ESS에 관련된 이제 그런 우대 정책 부분이었고 오른쪽은 이제 18년도 쏠림 현상 즉 1분기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다 이 부분을 나타낸 데이터. 이게 엄청나게 그런 태양광을 많이 단 거죠.
이거는 태양광을 그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18년도에 쏠림 현상은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위에 두 개가 이제 산업 좀 피크 절감 부분이고 밑에 두 개가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용 부분인데 재생에너지 연계되는 게 결국 모으는 거 ESS 저가 왜 모이는 거 아니야 그게? 그때 피크 그 부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ESS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간헐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발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서 말한 산업용 피크 절감 같은 경우는 일부 전력을 많이 쓰는 플랜트나 공장 부분에서 이제 그 피크 시간대 전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전기가 쌀 때 ESS에 발전해서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피크 그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뭐 농촌 네네. 같은 데서도 낮에 밤에 전기 모아놨다가 저녁에 쓰고 하는데 네네.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는 뭔가 그런 거 외에 다른 수요가 있지 않았느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해줘요. 요 부분은 이제 자료 그 당시에 같이 썼었고 같이 세미나 다녔던 때라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산업용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공장에서 ES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ESS 산업을 이제 진작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수소 플랜트 요즘에 수소차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ESS를 설치해서 저녁에 충전해가지고 이제 낮에 방전을 하면 그 갭이 있습니다. 그 요금 충전한 가격과 저희 사용하는 금액의 갭을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몇 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세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요 산업용 말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ESS를 달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쪽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던 게 요 산업용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운용이 큰 거지 최근에 이렇게 막 ESS 때문에 문제됐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네. 그래서 이제 가정용으로 설치돼서 뭐 태풍에 날아가고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미리 막아서 덜 터진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태양광 쪽이 지금 허가 자체가 또 많은 부분이 또 병목에 걸려 있고 이게 허가가 또 되게 까다롭거든요. 잘 안 나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보다는 산업용 쪽의 지원책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국감 같은 데서 이제 좀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왜 산업용 전기 기업들은 돈이 많은데 왜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류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뭐 무자원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상반기에 이게 일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그러한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단체로 다 설치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연장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기계, 처음 방산을 제일 좋게 보시는 방산 얘기하시고, 네. 그다음에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기계와 중전기 갖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참 펀더멘탈한 변화들이 좀 재미없네요, 요즘. 네. 방산도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로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아까 비행까지 만드셔서 보신다니까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각자 송치호도 제가 봤을 때 정상 뛰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부에서 종목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